2021년 3월 13일자에 시행이 됐던 무선설비 기사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21년도 새로운 출제 기준에 적용이 돼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던 1회차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은요, 우리 그 새로운 출제 기준에서 안전 공공통신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고, 또 방송통신 시스템 분야도 새롭게 많이 또 심도 있게 출제가 된다고 했고, 또 그거 이외로도 뭐 이 추가되는 항목이 여러 파트가 신규로 새롭게 출제 항목으로 거론됐던 과목입니다. 근데 실제 이번 1회차 시험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안전통신망에 관련되는 그런 문항들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있죠. 새로운 신기술, 뭐 근거리, 뭐 단거리, 그리고 최단거리, 뭐 이런 신기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외로 또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문항들도 뭐 항상 예상은 했지만은 좀 문제가 조금은 심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문항은 여러분들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차후에도 요 새롭게 바뀌는 것을 유념해서 우리 교재의 그 예상 문제라든지 핵심 이론을 잘 정리하면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면서 과목을 재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FM 수신기에서 스케치회로 기억합니까? 묵음회로라고 하죠. SQUELCH회로, 스케치회로, 묵음회로. FM은 강전개 통신인 경우는 AM보다 SMB가 향상이 돼서 월등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전개 통신, 그렇죠? 약전개, 미약한 전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전개. 그래서 FM은 스레셜드 레벨이 있다고 했죠. CNB가 전파 강도가 최소한도 9dB 이상이 돼야 AM보다 SMB가 크고 잡음이 작은 좋은 양질의 통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9dB 미만의 미약한 전파에서, 즉 약전개 통신에서는 AM보다 더 잡음투성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약전개보다 더 허약한 전파는 무변조 아니에요? 무변조. 통신 안 할 때. 무변조 시에. 바로 이런 경우는 AM보다도 잡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그렇지? 그래서 귀가 터질 정도로 잡음이 크게 발생이 돼가지고 SMB가 AM보다 떨어지는 부적절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잡음 소리 나지 않게 해주는 잡음으로 귀 터지는 그런 잡음 소리를 완전히 줄이는, 완전히 없애는 이런 묵음 회로를 우리가 스케치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신호 처리하는 저주파 증폭기를 정지시켜주는 회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FM 수신기의 특수한 회로였죠. 스케치 회로. 잡음 소리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회로다. 근데 이게 SMB 향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돼야 됩니다. 단지 잡음 소리 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도 SMB로 인해서 잡음지수 산정하는 공식이에요. 잡음지수는 항상 1보다 크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SMB는 출력은 입력과 같으면 최상입니다. 그렇죠? SMB는 큰 게 좋은데, 그러니까 입력 SMB가 더 크겠죠.
큰 거 나누기 작은 것 그러면 1보다 크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잡음지수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산출해 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입력 SMB는 10dB이고 잡음지수는 1.65가 됐다. 출력 SM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입력 SMB가 10dB라고 그랬어요. 여기 10dB. 10dB니까 이것은 SMB 값으로 환원시키면 전력이니까 10녹을 붙여서 dB로 산출된 거니까 10녹우 10 그래야 10d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 SMB의 값은 10이에요. 10. 여기 10입니다. 10. 출력 SMB 값은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것을 나누게 하면 잡음지수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잡음지수는 1.65가 나왔죠. 그러면 출력 SMB는 10 나누기 1.65 그러면 되겠네요. 10 나누기 1.65. 그럼 출력 SMB는 6.06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dB로 고치세요 그랬습니다. dB로 고치세요 그랬으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전력입니다. 신호 전력 나누기 잡음 전력. 그래서 전력은 dB로 고칠 때 20노구가 아니라 10노구 붙이는 거 알죠? 그럼 10노구 6. 그렇죠? 정확히는 6.06. 이러면 여기 답이 나오겠습니다. 몇 dB.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7.8dB가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다원 접속의 종류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사용자를 다중화하는 기법을 다원 접속이라고 하죠. 다중 접속. FDMA가 있고 또 시간을 분할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 하나의 공통 매체를, 공통 채널을 이용하는 기법. 이것을 TDMA라고 하죠. 이건 시간을 분할하는 것이고, 이놈은 사용하는 주파수를 분할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주파수를 서로 이격을 시켜서 가드밴드 보호대역을 띄워가지고 이제 제각기 다른 주파수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를 다중화시키는 기법. 이게 FDMA. 이번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렇죠? TDMA, CDMA. 세 가지가 있죠. 위성통신은 SDMA 하는 것도 있지만은 위성통신 이외에는 대부분 요거 세 개입니다. 이번엔 쉽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GPS의 측위 오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 GPS의 측위 오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GPS 그 측위 시스템 아니에요? 거리, 뭐 속도, 방향 이런 걸 측정하는 측위 시스템이 GP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리 뭐 어느 만큼 오차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전리층입니다. 전리층의 영향이 가장 큰 오차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대리권층의 굴절 영향, 그냥 줄여서 대리권층의 영향. 이게 두 번째로 꼽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건 또 여기 뭐 쭉 지문이 주어집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그럼 전리층 영향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고 GPS 측위 오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 자, 1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거리 오차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위성의 배치 상황에 따른 기하학적인 오차. 기하학적인 오차 맞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역계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차. 그 다음에 4번 선택적 이용성에 따른 오차. 근데 3번 CA 코드 오차는 틀렸어요. CA 코드 오차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GPS 시스템은 GPS 위성이 24개가 2200km 고궤도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뭐 어느 때나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표준 측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L1 밴드 1. 1점 여기 조져 있나요? 1점 여기 주파수가 낮은 게 L2 밴드고 여기는 그건 안 조져 있죠? 1.575 사이, 1575점 사이, 그렇죠? 1575.42, 1575.42. 뭐 저도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1575 사이 이렇게 이거 기가로 할 때는 메가로 할 때는 1575.42 메가헤르츠. 요 대역을 쓰는 겁니다. 이게 L 밴드에 속하는 거죠. L2 밴드는 요게 이거보다 좀 낮은 주파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L1 밴드에 이런 주파수에 CA 코드를 실어 가지고 그 위치를 측정해 주는 그런 치기 시스템에 쓰는 대역입니다. 이게 이런 코드를 이 안에 삽입해서 측정할 때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 치기 서비스라고 해서 이건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L2 밴드를 쓰는 요거는 P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이건 암호가 틀리면 쓰지 못해요. 이건 군사 전용 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그 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A 코드의 오차라는 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64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5번에 전파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기법.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단글로 자주 나오죠. 전파 음영 지역은 전파 소스가 차단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터널 속이라든지 뭐 땅굴 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건물, 그 건물이 가로막혀 가지고 있는 건물 뒤편이라든지 뭐 산악 뒤편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 바로 전파 음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 음영 지역에서 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계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성 통신에서는 개필타라는 거 있죠. 개필타를 이제 지상 중계기라고 하는데 위성의 정보를 개필타가 일단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증폭을 해서 다시 다시 뭡니까? 다시 어떤 건물 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음영 지역에 공급해주는 중계기를 사용하는 기법, 그런 기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반사기를 쓰는 방법. 반사기를 써서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이제 반사기를 쓰는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디스콘 안테나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처럼 어느 부분에 전파를 팍 줄 수 있는 거 있죠. 디스콘 안테나, 이런 안테나를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 뭡니까? 터널 속 같은 경우는 안테나 방사 방식이 두절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축 케이블을 누설시켜 가지고 흘려 가지고 케이블 방식으로 전파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리키지 피더 방식이라고 하죠. 누설 동축 케이블을 흘려 가지고 전파 소스를 제공하는 방법. 이게 바로 누설 급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안테나 수를 줄인다 하는 건 틀렸지. 오히려 안테나 수를 늘린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6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이 우리 공공통신망이라고 하는 우리 공공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안전통신망 요 관련되는 문제가 66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안전통신망.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LT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LT망을 기준으로 해서 LTE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Public Safety, 공공안전하는 약자입니다.
LTE망,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LTE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해상통신망도 있죠. 해상, 이거는 LTE, 머린 하는 거 있죠. 머린,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도 통신망입니다. 레일웨이 하는 게 철도라는 영어입니다. 알자를 주는 거 있죠. 철도 통신망, 이건 해상 통신망. 이건 뭐죠? 퍼블릭 공공 안전 통신망, LTE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전부 700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700MHz 대역을 주로 사용하는 이런 공공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공통신망은 주파수를 700MHz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망으로서 이렇게 놓고, 재난안전통신망,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블릭 세이프티, 요거에 재난안전, 공공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난안전통신망, 요건 해상안전통신망, 철도 공공안전통신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전부 LTE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이 된 LTE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공동으로 700MHz 대역을 쓰기 때문에 서로 중첩된 지역, 이 통신망이 서로 중첩된 지역에서는 간섭이 생긴다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해상 임무 수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또 신호가 있을 테고, 또 재난안전 용도에 또 신호가 왔다 갔다 할 테고, 왜 주파수를 동일한 대역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 간섭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기술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섭 해소를 위한 기지국 공유 기술은 무엇입니까 하는 걸 묻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1번. 요게 랜, C랜. 이 C자가 클라우드 하는 거 있죠?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하는 그런 C자로 또 쓰기도 합니다. C랜. 요 놈은 액세스망이에요. 기지국 액세스망. 그래서 기지국이 운영하는 이 기지국에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망, C랜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앙 집중식 랜망, 기지국 액세스망입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 랜을 서로 쉐어링, 이것을 이제 분담해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 요게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문에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2번 지문에 콜 시스템 이네이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 콜, 그룹 통화, 뭐 일체 통화, 뭐 이런 거 있죠. TRS 통신 같은 경우에서 운영하는 기법이에요. 요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MCPTT, PTT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죠. 프레스트 토크. 프레스트 토크 하는 것이 이게 바로 TRS 통신망이에요. 어떤 개인 집단이 운영하는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 집단, 그렇지 않으면 뭐 소방, 뭐 마을버스, 뭐 개인 택시, 개인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통신망, 이런 것들이 일체 통신, 또 PTT를 이용하는 통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답이다 하는 걸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은 공공안전통신망에는 공공안전통신망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LTE 기술을 이용하는 LTE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네요. 철도통신망, 그렇죠? 철도통신망. 철도통신망은 4번. 이 알자가 레일웨이 하는 약자로 알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레일웨이 그러면 철도죠. 이거 머린 하는 거 있죠. 머린 하면 해상. 그렇죠? 이거는 이러면 레일웨이, 코레일 하는 거 있죠. 레일웨이, 철도. 이거는 해상. 요놈은 퍼블릭 세이프티, 퍼블릭 공공 세이프티 안전, 재난 안전. 뭐 이렇게 이제 이역하는 겁니다. 이역. 직역하면 공공 안전이지만은 주로 공공의 공공 집단의 어떤 재난을 주축으로 하는 안전 보호 통신망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6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68번에 울트라 HDTV, 울트라 HDTV, UHDTV는 SDTV라고 하죠. 일반 HDTV보다 해상도가 4배입니다. 그냥 기출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6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에 와이어레스 펜, 와이어레스 펜, W펜이라고 하죠. 69번. 자, 와이어레스 펜. 이거는 선이 없다 그러니까 무선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랜은 근거리 네트워크이고 그러니까 수킬로미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인 집단이 운영하는 통신망을 랜이라고 하지만은 요놈은 그거보다 더 에리어가 좁아요. 집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통신망. 그래서 이건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이니까 근거리보다 보통 단거리 기술 이렇게 하면 되죠. 단거리 통신 네트워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지급이 가장 소전력이고 또 저속이고 비용이 가장 작게 맥혀가지고 유비쿼터스의 기본이 되는 기반 기술로서 USN 센서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거리 기술이 바로 W펜 중에 지급의 기술이 있었죠. 그 다음 블루투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UWB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4번에 PL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에요. 이건 유선입니다. 우리 전기선 있죠. 한국전력으로 들어오는 220V 60Hz의 전기선. 전기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 어떤 모뎀 장치를 부과해서 이제 고속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는 그런 통신 기술을 PLC 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력선 통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OFDM 4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술인 OFDM을 응용하는 유선 분야의 응용 사례가 바로 PLC 통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무선이고 요놈은 유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선 가지고 고속 데이터 통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화선 가지고 거기 모뎀을 부착해서 고속 데이터 통신하는 기술은 XDSL이라고 하죠. XDSL. 그래서 이 종류가 ADSL 하는 것도 있고 뭐 VDSL 하는 것도 있고 뭐 HDSL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유선 고속통신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9번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70번에 NF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요거와 유사해요. 이것도 무슨 단거리 기술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근데 통신 거리가 10cm니까 굉장히 짧죠. 그렇죠? 이거는 한 수십 메타, 뭐 38m 뭐 이렇게 되지만은 이 W펜은 여기 나와 있는 요 NF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NFC라고 되어 있는 것.
요거는 near라는 말이죠. near. 아주 근처에 가까운 그 말이지. 근처 field communication. 그렇죠? 그러니까 NFC 기술의 15점 15점 얼마 몇 메가죠? 이게 정확한 게 13.56 메가죠. 13.56 메가. 그렇죠. 13.56 메가가 우리 교통카드에 쓰는 겁니다.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접촉, 접촉 안 하고 비접촉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인지 기술, 비접촉 인식 통신 기술. RFID라고 하는 거죠. 이게 RFID. 이제 RFID 중에 이제 이런 대역을 쓰는 거고, 요게 그 통신 거리가 약 10cm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그 리더 장치가 필요가 없고, 그렇죠? 또 어떤 뭐 별도 인증 같은 것도 필요 없겠죠. 그냥 곧바로 이렇게 곧바로 그대로 텍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NFC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거리가 한 10cm 이내에서 쓰는 거니까 10cm 이내에서 이제 아주 짧은 거리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리더가 필요 없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기 간에 특별히 설정 과정이 또 필요가 없다.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13.56메가 주로 교통카드에 응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보안성이 우수하겠죠. 워낙 짧으니까 그 사이에 이게 뭐 정보가 새 나간다든지 뭐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블루투스나 RFI 등과 호환이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답니다. 13.56메가 NFC 호환되는 RFID도 지금 그런 시스템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호환이 돼야만 더 다양한 용도로 무선 통신이 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에 와이파이 세대별 해당하는 기술 규칙 중에 틀린 것. 그렇죠? 71번. 자, 71번을 보면 우리 와이파이 기술 그러면 무선 랜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선 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무선 랜 기술의 표준안이 IEEE 802.11이죠. 이렇게. 이게 무선 랜의 표준안입니다. IEEE 802.11.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그 통신 방식이라든지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 이게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 버전이 있죠. A 버전. 802.11A. 그렇죠? 이건 5기가 대역을 쓰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차례대로 지금 버전 차례대로 번호를 이 기술 기준 번호를 1년 번호로 붙여봐라 그 말이니까 1번. 그다음에 2번은 2.4기가 대역을 쓰는 거죠. DS 다이렉트 시퀀스 통신 방식을 적용하는 802.B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4기가 대역을 쓰되 데이터 처리 속도는 5기가 대역을 쓰는 것과 맞먹는 54Mbps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게 세 번째가 802.11G입니다. 그 다음에는 600Mbps를 구현할 수 있는 마이모 기술 있죠. 마이모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무선 랜이 바로 802.11 랜. 이건 굉장한 고속이죠. 600Mbps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가bps의 랜이 이제 더 많이 지금 굉장한 고속으로 이게 실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IEEE 802.11ac 속도가 6.4 기가bps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10기가로 가는 게 있습니다. 10기가bps. 그렇죠? 이것은 6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 802.11ax.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와이파이 5가 802.11a다 틀렸죠. 이게 와이파이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802.11a는 1번입니다. 1번. 와이파이 1 퍼스트 클래스 그게 802.11a 요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9.6이죠. 반올림에서 10이고 9.66 기가bps 굉장한 속도 아니에요? 요거? 요 속도. 요거는 요거 뒤집으면 됩니다. 6.9 이렇게 되는 기술이에요. 이게 클래스 1, 요거 2, 3, 4, 5, 6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72번에 무선 랜의 장점이 아닌 것. 뭐 이건 여러분들 알죠. 유선 랜에 비교했을 때 통신 보안에 허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성. 이게 무선 랜의 단점이에요. 7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IEEE 802.11 무선 랜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렇죠? 무선 랜의 보안 기술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것은 1번, 2번, 3번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도 무선 랜의 그 보안에 관련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던 지문인데 4번 IPSec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IP Security하는 IPSec 72번인가요? IPSec 4번 지문에 73번. 이건 차세대 우리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Pv6 있죠? IPv6 주소에서 이런 IP 시큐리티 프로토콜 전용 보안 프로토콜이 요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요거와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차세대 인터넷에 관련되는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요거 있죠? 73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도 생소한 문제죠. SGW 74번 SGW 이 앞부분에 S는 스테이트 어떤 뭐 상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GW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장치는 완전히 프로토콜이 다른 이 기종 간에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버퍼링 시켜주는 연결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S자는 스테이트가 아니고 시그널링 신호죠. 신호를 서로 매칭시켜주는 게이트웨이 74번 S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하는 그런 용어를 덜렁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게이트웨이 하는 것도 있어요. 미디어 게이트웨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널링이라고 되는 것은 이건 신호라는 말이죠. 신호. 우리 유선 전화할 때 실제 두 사람이 회선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대화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유선통신에서 PSTN망에서. 그래서 유선통신에서는 동축캡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TDM 다중화로 PCM 신호로 전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환기 간에는. 그렇죠? 유선 전화에서. 그때 그 음성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발신지 번호라든지 또 뭐 훅옵하는 훅킹하는 그 소리라든지 또 뭡니까? 발신 신호라든지 이런 음성 이외에 그 다른 필요한 그 처리해야 될 내용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죠.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처리하는 서로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해주는 그 버퍼링 시켜주는 연결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신호를 서로 일치시켜주는 게이트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터넷 전화라는 거 있죠? VoIP라는 이런 통신 기술. 이건 IP망이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음성을 코딩을 시켜서, 그렇죠? 코덱이 요 코딩을 담당하는 회로가 되겠죠. 압축 코딩을 시켜가지고 음성 신호를, 그래서 코드를 패키지로 패키지 단위로 IP망,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하면 이제 전화선으로 받을 때는 IP망이 이제는 PSTN망으로 공중전화 통신망으로 이제 선로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이 PSTN망에서는 PCM 신호 형태로 여기는 VoIP에 맞는 코드 값으로 이게 변환시켰지만 여기는 PCM 신호로 변환이 돼야 되겠지. PCM 신호로 이게 변환시켜 가지고 이제 수신 쪽에 전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이 틀리죠. 여기서 이용하는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틀려. 이런 거 코드를 일치시켜 주는 것들, 그리고 IP망과 PSTN망도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치시켜 주는 기능이 바로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SGW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임무를 담당해 주는 게이트웨이 장치에 관련되는 질문이 7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전송 계층을 서로 맞게끔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IP망과 PSTN망 간의 전송 계층을 서로 적절하게 변환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시그널링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번은 4번입니다. 자, 75번은 통신 프로토콜은 OSI 7 계층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게 4번 계층 전송 계층 아니에요? 전송 계층 위에를 응용 계층이라고 하고 즉 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상위 계층. 응용 계층이 아니고 전송 계층을 중심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계층을 상위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하위 계층으로 보통 분류하는 겁니다. OSI 7 계층을. 그래서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분류를 하는 게 바로 OSI 7 계층입니다.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은 하위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무순서 프로토콜, 그다음에 문자 방식 프로토콜, 문자 개수식 프로토콜. 자, 여기 문자 방식, 문자 개수식, 또 비트 방식 하는 것들이 동기를 맞추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제 동기를 서로 보낼 때하고 받는 쪽이 동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송 제어 문자 10개를 써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앞부분에 이제 동기용 전송 문자를 붙이면서 프레임을 완성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문자 동기 방식, 그렇죠? 또 바이트 동기 방식, 그게 바로 문자 개수식 동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비트 동기 방식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OSI의 하위 계층, 2번 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동기 맞추는 여러 방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5번은 1번, 2번, 3번은 전부 2번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하위 계층에 속합니다. 근데 4번에 XMS라고 되어 있죠. XNS. MS가 아니로 XNS 이렇게 뭐 요거 우리말로 발음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요것을 이거 뭐 진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진스. 그 요것은 그 제록스사 있죠. 복사기 만든 제록스사. 제록스사에서 개발한 그 데이터 통신용 그 통신 운영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망 운영 체제. 그러니까 미국 제록스사가 개발한 5개 계층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데이터 통신의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망의 그 뭐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 회사 제록사에서 개발한 것. 토탈 5계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하위 계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 계층을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통신의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4번입니다. 그러니까 7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지. 자, 76번은 안테나 시설 설계 시에 작성하는 도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느 겁니까? 이건 우리 교재에 고스란히 나와요. 이것은 부지 평면도, 옥상 평면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철탑 시설도, 또 철탑 블럭도, 또 접지도, 피뢰침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장도 하는 것도 있고, 안테나 취부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운용실 배치도는 전혀 관계없죠. 그것은 안테나 시설하는 그런 도면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77번은 새로 설치하게 되는 무선통신 전송 시스템의 스테이션. 그렇죠? 77번은 무선통신 전송 시스템의 스테이션 하는 게 무슨 국, 무슨 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슨 국, 무슨 사, 뭐 통신사 하는 것처럼, 통신국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선 통신 시스템 국, 무선 통신 시스템 사,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 하는 말을 따로 치국이라고 하죠. 무선 치국, 무선 통신 시스템 치국 시에 설치 시에 부대 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겁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설비 장치로 적합하지 않은 거. 비상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지. 발전기가 있어야 그 스테이션에서 만약에 전원이 데드가 됐다, 정전됐다. 그때는 비상 발전기 가지고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항온 항습기.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항온, 항상 일정한 온도 유지하고 또 습도도 항상 그 시스템 뭐 기기라든지
모든 그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습도, 온도 유지해주는 항온 항습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4번 UPS 무정전 전원장치죠.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근데 3번에 NMS가 틀렸습니다. NMS는 거기 약자로 주어져 있는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 관리. 이것은 우리 유선 정보 통신, 데이터 통신할 때 네트워크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보안 관리, 뭐 기능 관리, 뭐 성능 관리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놈이 어떤 무선 통신국 설치에 들어가는 부대 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78번은 계측기하고 측정 항목 연결을 잘못해 놓은 것이 어느 겁니까? 그렇죠? 계측 장비, 사용하는 계측기하고 또 항목, 측정하는 항목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세요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 실력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1번에 파워메타, 파워라는 게 전력이죠. 전력. 송신 출력 전력을 측정하는 메타. 맞습니다. 2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어떤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스코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파워, 채널이 그 무선 채널 아니에요? 어떤 주파수. 그렇죠? 사용하는 어떤 주파수의 뭐 레벨은 어느 만큼 된다. 이런 것 전부 스코프 상에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채널 파워. 그래서 이 무선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고, 그 다음에 4번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주로 유선에서 스펙트럼 분석기는 무선에서.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기는 유선망에서 정제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분석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4번도 맞습니다. 근데 3번에 절연저항계라는 거 있죠.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은 거의 무한대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뭐 수십 메가옴 이런 단위가 나와요. 거의 무한대저항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저항, 절연저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절연저항이 뭐 제일 큰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절연저항이나 어떤 고저항, 아주 높은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가 바로 절연저항계입니다. 혹은 메가 장비를 쓰기도 합니다. 메가라고 하죠. 메가 그러면 그게 절연저항계하고 동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절연저항계는 DC 루프 저항을 측정하는 용도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고저항, 아주 높은 저항, 고저항,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절연저항계다. 그러니까 절연저항계나 메가 장비, 그냥 보통 메가라고 이야기하죠. 메가로 수십 메가 되는 고저항이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78번은 3번이 틀렸죠. 근데 79번이 곧바로 또 그 문제가 나왔네요.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아까 절연저항계나 메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9번. 그러니까 절연저항 혹은 굉장히 크기가 큰 고저항 이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절연저항계 혹은 메가, 메가 뭐 장비 이렇게 쓰지만 보통 메가로 측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가. 자, 요거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메가 장비는요, 메가 장비는 직류 전압을 이용해요. 직류 250볼트면 굉장히 큰 겁니다. 500볼트나 1000볼트 어마어마하게 큰 직류 전압을 이 메가에서 발생을 이 고전압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런 굉장히 큰 고전압을 이제 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을 인가해서 1분 정도 그 발전기를 이제 가동을 시키면은, 그렇죠?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고압이 발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메가 장비 그 사용하는 구동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에 직류전압을 인가해서 1분 후에 이제는 그 뭡니까? 이 흐르는 전류 값을 이용해 가지고 ohm의 법칙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 가지고 ohm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250볼트나 500볼트나 1000볼트의 큰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그 전압 나누기 전류 그러면 저항이 나오죠. 그럼 저항이 뭐 50메가나 뭐 수백 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단위 저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장치가 메가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1번에 직류전압을 인가한 1분 후에 형성되는 전류값에 의해서 절연저항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측정 계측기는 절연저항계 또는 메가를 주로 사용한다. 맞죠? 단위는 통상 50메가옴, 뭐 100메가옴 이렇게 수메가옴 단위를 메가옴 단위를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요 2번이 틀렸습니다. 광케이블 선로에서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광섬유 케이블은 전류 흐르면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매체가 아닙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전반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 그렇죠? 전류가 흘러야 그때 발생되는 고전압하고 그 전류를 나누게 하면 뭐 수메가 저항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내는 것이 메가 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죠. 전반사로 가는 구조라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79번은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죠. 250이나 뭐 500이나 뭐 1000볼트나 이렇게 큰 전압을 인가한 후에 1분 정도의 그 발전기 핸들을 이제 계속 돌려서 굉장히 높은 120번 정도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높은 고압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때 흐르는 전류값에 의해서 저항을 측정하는 구조이다. 그게 바로 메가의 동작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9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0번은 이동통신 모바일 장비 기반으로 시행되는 품질 시험 항목, 이동통신 모바일 장비에서 측정하게 되는 품질 시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그렇죠?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국을 둬 가지고 뭐 자그마한 셀이든 뭐 큰 셀이든 보통 정육각형 셀이 이제 손실이 가장 작은 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셀에다가 이제 기지국을 설치해서 이제 기지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지국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서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지국은 그 셀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셀 내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동통신의 모바일 DM 장비 기반으로
이동통신이 이루어질 때 품질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어느 겁니까? 자, 1번 셀 처리 능력 시험. 맞죠? 이동통신은 어차피 셀 단위로 기지국이 중계하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셀룰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셀에서 간섭 없이 처리하는 능력, 스루아웃 하는 것이 처리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2번 콜 접속 성공률. 맞죠? 콜이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공률이 높아야 더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핸드오버 시험. 핸드오버라는 것이 다른 셀 단위로 이렇게 이동 중일 때, 그리고 동일한 셀에도 섹터를 운영할 때는 섹터로 3개로 나눠가지고 또 섹터 간에 이렇게 이동할 때도 통신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핸드오버 기능을 또 수행해 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동통신에 적용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옳죠. 근데 4번 교환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이건 기지국 벗어난 겁니다. 기지국 벗어난 거 아니에요? 기지국 벗어나서 이제 교환국 장치가 또 있는 거죠. 이동 교환국.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선통신 시스템에 아까 공공안전통신망이라든지 또 단거리, 근거리에 관련되는 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출제되는 항목이 여기 한 4개 정도 이렇게 그런 항목이 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기출문제라든지 우리 또 예상문제, 또 기본 이론 정도 학습하면 이 과목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